반갑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간부터 내내 지금 비가 와서 비가 오락가락해서 날씨도 습하고 불편한데 오늘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일상적으로 우리 기자님들과 가능한 한 매주 또는 격주로 이렇게 뵙다 보니까 알기로는 지난주에는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많은 기자분들 모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는 매번 하는 일처럼 그냥 일상처럼 하고 특별히 1주년 개원 기념해서 특별한 행사나 별도의 그런 이벤트 없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을 다들 들이켜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채우자는 의원님들 각자의 그런 소회들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례보고부터 정리가 끝나고 나서 따로 별도의 주례보고를 잡히지 않아서 거의 정례 브리핑 자체를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 주에 집행부로부터 총 4건인데 4건 중에 3건은 조례 제정 개정안 그리고 1건이 민간 각동의안 4건에 대해서 주례보고 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의회가 2건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요청해서 어제 주례보고에는 그 배부해드린 내용처럼 총 6건의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보고, 조례 제정 개정안, 그다음에 민간 각동의안 등에서 총 6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하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실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의장이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주례보고에 와서 좀 보고를 요청했던 이유는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7월 4일, 7월 5일자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아마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다 기사를 받아서 써주셨는데 구리시 민선 8기 2년차 특별세 확보율 8.1%와 각종 사업 추진 규명. 제목은 조금씩 다른데 결국 이번 특별교부세 정기분 신청에 구리시가 총 89억 가량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10%도 채 안 되는 1.91%에 불과한 8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신청했던 사업의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특히 예산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내용이었어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내용이어서 역시 내용은 좀 내용이 즉슨 그렇습니다. 89억 중에 8억 확보했다. 다만 여기에 이제 그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시 관계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리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가 절실함에도 금해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부세 교부에 754억 원 중 약 1%에 해당하는 8억 원만을 확보하는 데 그쳐 지역 현안 사업 및 재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안색을 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상반기 정기분 특별세 확보 금액이 8억 원으로 경기도 내 29위에 그쳐 아쉬운 마음이라며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민생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한 만큼 각 부서에서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외부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의회에서는 올해 2023년도 우리 시의 특교세 요청 내용도 몰랐고 보고한 바가 없고 확보된 내용조차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이 이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번 그 상반기 특별교부세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와서 좀 보고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쭉 보고할 내용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가 뭔지, 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수요, 재난 안전 수요, 시책 수요 등으로 구분되어서 요청을 받는다 등등. 다음 두 번째 장에는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의 상반기까지의 그 전국 및 도 대비 현황을 총괄해서 주셨어요. 이거는 2020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연도가 끝나고 나면 당해 연도에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통계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를 요약해서 보고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2020년에는 전국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3,895억 원 정도, 6억 원의 특별교부세 중에 이걸 100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는 1,570억 정도, 그래서 11.3% 정도가 배당이 되고 구리시에서는 28억 9천만 원,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0.2%, 도 평균으로 1.8%.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전국 평균으로 0.2%, 도 평균으로 1.8%.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 평균 0.1%, 도 평균 1.2%로 22년, 2021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 때만 통계를 내면 100으로 봤을 때 0.0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표를 만들어 오셨고, 그 다음에 정기분 신청 및 현황 해가지고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1차분 정기분까지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를 받았고 등등의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정기분 말고 수시분으로 재난 쪽이나 지역 현안 쪽에 수시분으로 나오는 것까지 현황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의회 보고한 자료 중에 2023년 정기 1차 경기도 시군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31개 시군이 몇 건, 지역 현안으로는 몇 건, 재난으로는 몇 건, 그래서 얼마를 확보했는지까지를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이런 겁니다. 첫째, 왜 조금밖에 확보를 못했냐? 이 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 시가 이거는 이제 보도 자료에도 쭉 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신청한 건 지역 현안으로 어린이공원 사계도 개편으로 10억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재난으로 동창교 보수공사로 6억을 요청했고, 그 중에 어린이공원에는 10억 요청한 것 중에 5억을 확보하고, 동창교 보수공사로 6억을 요청한 것 중에 3억이 확보돼서 8억이 확보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지금 확보 못한 사업이 뭐가 있냐면 동구동 돌다리 역사거리 사업으로 19억, 별내선 영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7억 5천, 경춘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으로 12억, 갈매동 경로당 조성 사업으로 11억 1,800, 주민 편익시설 보수 사업으로 10억,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으로 4억 600, 이렇게 이제 실제에서 총 한 89억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와 같은 특별교부세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신청을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제 보고는 이와 같은 교부세의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 담당관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부진하게 확보됐으면 각 부서에, 신청한 부서에 무슨 이유로 이 교부세가 확보가 안 됐는지, 이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등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 못 해봤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질책이 그런 거죠. 자, 일단 특별교부세 신청했으니까 신청하고 나서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해당 부서의 설명도 강하게 해야 되고, 또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에 있는 입법보좌관들이나 보좌 인력과 해당 부서의 연결 고리를 찾아서 각 시군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80고 신청했는데 8억을 확보해서 경기도 내에서 29에 그쳤는지, 그걸 분석해야 다음 2차분이 됐건 수시분이 됐건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청했을 때 부담을 확보가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런 작업을 한 게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보도자료는 왜 내셨느냐?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보도자료 좋은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31개 시군 중에 29위 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닐진데 이걸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기자님들께 보도를 부탁한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봐라. 뼈를 깎는 자성을 위해서, 자기 반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일의 순서가 틀렸다. 보도자료를 내서 시민들께 우리 잘못했어요 해서 뼈를 깎는 자성 이전에 왜 확보가 안 됐는지 등등을 따져서 대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일 텐데 그건 하나도 준비된 게 없이 이런 보도자료를 만드는 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 더. 보도가 되고 나서 여기 저 백경현 시장의 멘트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9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국회 쪽이나 이쪽에. 이번 1차분 정기분을 낼 때는 실제로 행안부에서 줄 때 경기도 31개 시군 걸 통계치로 내서 어느 시군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를 안 준답니다. 해당 시군에 당신네께 요 저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우리 시가 확보된 게 그냥 떠오를 뿐이지 다른 시군 걸 일괄해가지고 총괄 자료로 주는 게 아니고 연도가 끝나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운영 현황의 총액으로 예를 들면 통계치를 앞에 아까 2.1%, 0.5%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이 표는 어떻게 나온 건데요? 우리 재정담당관실의 예산팀에 있는 주무관이 우리 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당신들은 지역 현안 사고로 몇 건에 얼마를 받았냐, 재난 사고로 얼마에 몇 건에 얼마를 받았냐를 확보한 게 이 표랍니다. 납득을 못하겠다. 분석은 안 하고 다른 시군의 통계치를 받아서 우리가 29위 한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 단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보도를 보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당일날 그 다음날 해가지고 쭉 우리 홍보팀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보도된 걸 보니까 이 중에 몇몇 신문에는 보도 자료에 없는, 제가 이 지금 출력한 이 보도 자료는 현재 구리시청 홈페이지 보도 자료란에 탑재되어 있는 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공식 문서인 거죠. 그런데 한 5개 신문에는 기사의 마지막 하단부에 아까 시 관계자의 멘트, 백경현 시장의 멘트가 끝나고 나서 몇 개 신문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요.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윤호중 국회의원과 구리시의회 정몽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함께 202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내용이 실려있는 신문이 한 5개가 있습니다. 어제 담당관한테 물어봤어요. 자, 보도자료 내용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실렸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기자님들이 보도자료를 보고 보강 취재를 하실 때 관계자 멘트를 따거나 확인할 때 보통 멘트를 따게 된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런 보강 취재를 했길래 이 해당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이없는 대답이었어요.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초안을 마련해서 홍보팀으로 넘겼는데 그 초안 문안에는 이 멘트가 있다가 다시 정리되는
보도 자료에는 이 멘트가 빠졌는데 홍보팀에서 일부 신문에는 먼저 초안 보도 자료가 배포돼서 그 신문에는 요 멘트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신문에는 멘트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일감이 그랬습니다. 이 보도 자료의 목표가 뭐였느냐? 통상적으로 우리 통념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따는 것이다. 근데 8호분밖에 따지 못했다는 얘기는 31개 시군에서 29일을 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아까 초안에서 멘트 딴 거에 지난해 11월 윤호중 국회의원과 구리시의 공공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함께 202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한번 시장실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한 자료에 이번에 신청한 이번 1차 정기분에 신청한 8건의 국도비 중에 2건인가 밖에 설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작년 11월 달에 그 정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과 시의회와 그 특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내용은 다 이제 바뀌었는데 그동안 이거 신청할 때까지 의회 한 번도 보고한 것도 없고 의회 협력의 요청을 한 바도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실하고는 어떤 협력 또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했느냐 해당 비서관하고 카톡을 자주 주고받았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의 비서관 생활을 했던 정은철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특별세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지난 시장 시절에는 시장이 직접 국회의원에게 그냥 뻔질나게 전화를 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주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을 만나게 하든지 정 안 되면 입법부 장관을 만나서라도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협업의 결과로 보통은 특별세가 확보가 됐다. 근데 올해 그런 노력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 내기 전에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게 급선무 아니냐? 어제 이 보고의 현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자 보통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기분으로 어떨 때는 1, 2차 두 번에 나눠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차에 걸쳐서 정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신청도 받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신청이든 수시분 신청이든 시 집행부에서 특교세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신청서 딱 던져놓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따위 보도자료 가지고 실적을 자성의 목소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거 특교세는 중앙정부니까 그렇고요. 도에서 가져올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 그리고 실제 중앙정부에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렇게 만약에 89억의 사업을 특교세 요청했다는 얘기는 이게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8억밖에 확보를 못했으면 나머지 부족분은 일반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와 같은 예산을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도 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협업체계도 갖추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어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안건이 안전도시국 소관 도로과에 뭘 요구를 했냐면 전동 킥보드 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최근에 한번 구리시 다니다 보면은 시내 곳곳에 이렇게 킥보드들이 어디는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어디는 한 개씩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민원들이 일종의 상방 민원일 수 있겠는데요. 민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의회에서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동 킥보드는 개인들이 가지고 운영하는 킥보드들이 있고 그건 뭐 본인들이 돈 주고 산 거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공유 킥보드입니다. 이 사업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현재 구리시에는 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줬어요. 스윙이라는데 빔이라는데 킥고잉이라는데 알파카라는 이 킥보드 공유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4개 회사 정도가 또 구리남양주 일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소유의 킥보드들 또 아시겠지만은 회원 가입해가지고
이걸로 찍어서 요금 지급하고 본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갖다 놓고 거기 회전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일단 우리 그 해당 부서의 도로과에서는 이런 겁니다. 일단 그 개인형 이동 장신 퀵보드 공유 사업은 법령상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이어서 그 지자체나 정부나 지자체 인허가나 등록 사업이 아니어가지고 어떤 인허가를 가지고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2조에 의거 킥보드는 차,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되는데 이 통제도 사실은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인도상에 방치되는, 그러니까 타고 와서 그냥 아무데나 인도상 어디에 놔버리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통행에 제한을 내거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그 민원은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제기를 하냐면은 운수업계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택시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 시민들이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객들을 킥보드에 뺏기게 돼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어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좀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단속의 권한은 없고 요 도로상에 있는 것들을 이 노상 적치물로 이렇게 수거해서 관리하는 정도가 시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인데, 그 또한 적치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 개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동이 쉬운 물건이어서 개고하는 동안에 사실은 그 다음 수거해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단속, 그러니까 요구하는 택시업계나 안전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어제 담당 과장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건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 지시를 해야만 조금 좀 개선될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그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운수업계나 안전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같이 연구해보자 등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제재정국 일자리 경제과에서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이라는 조례 새로 제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제정 조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4조 3에서 위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라,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용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요 조례는 이런 표준 조례에 준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오라고 내려왔고, 이제 물론 우리 시가 관내에 있는 그 산업 노동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떤 산업안전재해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 우리 그 시군 종합행정평가라는 걸 합니다. 각 그 자치단체별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조례, 그러니까 이 도정 주요 시책 지표 매뉴얼에 따르면은 이것도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도 이 점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점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고, 시가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별다른 의원님들 이론이나 질문 없이 설명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이 3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구리시 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급여 기금이라는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근데 현재 계속 존치시켜서 이 의료급여 기금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기간을 5년도 연장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존속 기한을 일단 5년 연장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 이게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이론을 가지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이라는 재정 조례안을 설명 바로 보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특별히 여기는 버스 요금입니다. 버스비 지원을 통해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관내 어르신들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월 10,000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시책을 가지고 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조례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설명이 있었는데 현재 현황을 보면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 남양주시, 안양시, 성남시, 양평군, 광명시, 포천시 6개 시군에서 이와 같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또는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 그러니까 관내 어르신들에게 그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대부분 작년 2022년, 2023년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남양주는 월 10,000원, 안양시는 분기별로 40,000원, 성남시는 올해 2월달에 만들었는데 아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양평구는 월 50,000원, 광명시는 분기별 40,000원, 포천시는 분기별 50,000원 등등으로 한 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리시는 월 10,000원 범위 10,000원을 지원을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이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현재 지금 그 배경 설명으로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아시겠지만 현재 국철 철도 요금은 65세 이상 되는 경로우회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GPS 카드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철도 쪽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카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는 버스 요금이 빠져 있거든요. 그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철도,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앞으로 연대선 또는 다른 도시철도 이런 것들에게 지원되는 그 GPS 카드에 우리 시의 버스 요금 이 부분을 링크시켜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그 버스를 탈 때 10,000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충전시켜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설명이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의가 많았습니다. 여기 예산 추계를 보면은 현재 구리시에 29,000분 정도 대상 인원으로 그래서 예산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올해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한 4억 8천 정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 우리 시 어르신들께 10,000원씩을 교통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한 36억에서 한 40억 가까이 그 정도 연간 소요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후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어르신들이 이 버스 요금을 다 찾아서 이건 미리 충전시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 소요액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소요가 되더라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설명을 듣기 전에 일단 의원님들의 지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10,000원인데 실제 예산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36억에서 4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보편적 복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파편화 시켜가지고 지원하는 게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거냐, 이게 정말 어르신들 복지에 맞는 일이냐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었다. 또 하나, 현재 VC의 안은 65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 65세 어떤 식으로 아까 70세, 65세 이렇게 했다는 거 65세는 조금 너무 범위를 넓힌 거 아니냐 등등의 의견이 있었고,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오래전부터 했던 게 아니고 어느 시군에서 시책 사업처럼 하나가 나오니까 이제 나머지 시군이 지금 이렇게 펼쳐가고 있어서 그것도 2022년 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 노인장애인 복지과장님이 7월 이제 새로 이번에 발령 나가지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신데 의원님들의 의견에 좀 동감한다.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주시려고 해요? 아까 특교세는 32개 시민 중에 29인데 32개 시민 중에 6개밖에 안 하고 있는 이런 선심성 이런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해요? 했더니 시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게 시장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어제 제가 공무원들께 한 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에 나갈 때 사실은 공약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하고 표가 된다 생각하면 맞고 공약하는데 그것 자체를 공약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하면 정말 비효율이다. 그것들을 따져내고 행여 공약했을지라도 미래 선후라든가 그 공약의 적정성이라든가 여부를 따지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해보고 또 시장 공약 이행도 평가는 다음 선거 나가기 전에 평가받으면 된다.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시의 재정으로 70세가 맞는 건지 65세가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차년도에 시스템 개발하는데 4억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면서 GPS 카드에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붙이려다 보니까 시스템 개발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넓혀지면 자연스럽게 GPS 카드에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돼서 개발 비용도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서둘 이유가 없다. 이건 좀 더 원점에서 천천히 생각하자라는 것들이 어제 의원님들의 주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노정과에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공약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구리시청 별관 건너편 쪽에 보시면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지난 3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간이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위탁 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3년간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해서 위탁 기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구리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탁 전 90일 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조례안을 지난 1차 정례회 때 미리 준비해서 상정해가지고 안건을 처리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7월 달에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7월에는 임시회를 안 할 예정이었거든요. 별다른 적이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일이기 때문에 8월 1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령 조례 위반이 되어서 급하게 와서 설명을 하고 임시의 요구를 해서 지난주에 집행부로부터 임시의 요구가 있어서 의회 때문에 조례 위반을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요 한 건이지만 그래서 10월 다음 주 수요일 19일 날 하루 요 한 건 처리를 위해서 임시에 선포하기로 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사업의 필요성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의원님들 다른 얘기 없었고 다만 조금만 일찍 좀 점검해서 서둘렀으면 또 한 번 이런 임시 열지 않고 지난 1차 정례 때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때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막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어제 보고받은 6건의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논제 외에 또 물어보실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예, 저 김동완 기자님 손 드셨습니다. 질의 시작 전에 먼저 소속 언론사와 전함을 밝혀주신 뒤에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보 김동완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교부세 관련 보도자료를 처음에 받고 기획이사 담당하시고 저는 확인을 다 했었어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맨 끝에 부분 처음 보도자료 나왔던 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삭제시키고 다시 보도자료를 발표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분명히 이 집행부에서 좀 약간 공격적인 부분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를 왜 넣는지 일단 여기는 이제 사실은 구리시 의회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지난해 11월 윤호중 국회의원과 구리시의회 권봉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함께 202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문장을 보도자료에 넣는데 이 문장이 지금 특별교부세를 팔게 확보 못한 그 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넣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처음 보도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마도 이 내용을 넣었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예를 들면 이제 더군다나 11월 달에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 이번에 추진한 이 8건 지역 현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은 저희에게 브리핑된 바도 없고 만약에 또 하나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이건 어느 국가에서 이런 특별교부세를 좀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아닌 말로 의원님들에게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혹시라도 해당 부서에 아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소개라도 좀 시켜주시든지 누구 좀 예를 들면 그 소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중에 우리 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힘이라도 써주세요 등등의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하고 나서 그 결과치가 목표치에 나오지 않았다라면 이런 보도자료에 뭐 이렇게 노력했으면 안 됐다가 맞는데 전혀 생뚱맞아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받으신 기사님들께서 기자 쓰시면서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문장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그 보도자료를 반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주무관에 담당관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거꾸로 취재가 들어가가지고 취재의 원인 담당관하고 국장하고 시장하고 의견이 다르고 뭐 이러면 내용이 좀 수정이 될 수 있겠으나 이거는 일방적으로 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로 만들어가지고 문서를 만들었는데 문서를 1차 뿌렸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내용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수정하고
이런 정도의 소위 그저 홍보 행정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 못하죠. 사실은 저는 처음에 그런 건 상상도 못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문장은 보통 기자님들이 확인 취재에서 보강 취재하실 때 담당자의 멘트라거나 담당 부서장의 멘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겠거니 생각을 하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보고 들은 결과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을 넣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국회의원하고 시의회가 협조 요청했는데 걔네들이 잘 못해가지고 하락밖에 못 받았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고 그쪽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썼다라고밖에 느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관계도 다르고 그래서 그랬으면 작년 11월 이후에 국회의원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했는지 의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해봐라.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저희 보고를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뭘 신청했는지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자성의 의미로 이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는데 자성하기에는 내용도 그렇고 번지수도 틀렸다. 자성하려면 각 부서에 제가 시장이었으면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어떤 노력을 했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지금 특교세 89억 중에 8억밖에 못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 이대로 그냥 놔둘 건지 2차 정기분에 어떻게 반영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걸 집계해서 앞으로 이렇게 더해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정이지 이거 저기 저 잘못돼서 이렇게 했다 정도의 이게 보도자료 ቋ미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 네, 오전입니다. 여기 그 주제로에서 그 어르신들 대중교통비 그 지원에 대해서 네. 남양주 같은 데는 실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는 경우 실제로 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입금을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VC 같은 데는 어떻게 일을 만약에 앞으로 지원해 주실까요? 이게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는데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 거냐면 지금 경기도가 지패스 카드라는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패스 카드를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이 아닌 바깥쪽에 있는 철도 실제로 지금 경춘선 우리가 타고 있는 경춘선이나 경인선 북철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무료인데 나머지 철도 예를 들면 뭐 분당선을 타신다거나 진접선을 타신다거나 의정도에 가서 경전철 탄다거나 이런 데서는 지금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패스 카드를 가지고 그 해당 걸 타면은 거기 요금이 차감되는 만큼 페이백 시켜주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남양주 뭐 여섯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이제 후에 준다는 의미가 그분들이 실제로 타서 내가 이달에 그 요금으로 버스 이 경기도 내 버스 요금으로 뭐 22,000원을 썼다. 그러면 그 중에 10,000원은 그 통장에다가 입금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불이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기에 하다 보니까 그 CBS 카드에 시스템 붙이고 그 카드를 변경 발급을 해줘야 돼요. 현재 카드 왜냐하면 이 카드에는 그 시스템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기 비용이 한 5억 4억 8천에서 5억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 소요액은 원래 추정치보다 적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버스를 안 타면 그게 요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니 한 3분의 1 정도 예산 소요액의 실지급액은 3분의 1 정도가 나간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설계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는 2만 명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 저희 드립니다 해가지고 36억 들어갑니다 했는데 결국은 하시는 어르신 한 3분의 1에게만 혜택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복지 서비스가 꼭 옳은 거냐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다만 어제 저희가 우려를 했습니다. 이웃한 남양시에서 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이제 늘 의원들 만나면 그러죠. 아니 남양주는 저 버스비 저 시에서 다 준다는데 왜 구리시는 안 주냐 이제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 또 예산을 아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천일보 기자님. 아니 당연히 설명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의정 활동 아닌가요? 좀 당연히 브리핑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됐고 비공식으로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과정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공식적인 의정 활동이라면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가 회의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이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문위원이 의장님이 직접 선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로 구성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윤리자문위원회 구성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누구나 생각해도 참 법원 타당한 인물로 구성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의장님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이 좀 담보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속기록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속기록은 회의 자체가 비공개였으니까 속기록도 공개가 안 되겠지만 공개 시기 네. 5년 후에 공개한다, 10년 후에 공개한다. 예. 공개 시기고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경희 의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참 이게 무리하게 윤리위원회 기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네 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네. 망설였어요. 오늘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근원적인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관련 규정이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조례가 하나 있고요. 그 조례는 되게 그냥 대강의 얘기고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진행된 게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규칙에 의거해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윤리특별위원회는 쭉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이켜보면 일단 언론 보도로 촉발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하튼 이 규칙에 의거해서 징계 요구를 했고 각각의 의원님 세 분들이 두 분의 의원님의 대상되는 의원님들의 징계 요구를 했고 이 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했고 그게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시 구리시 위원회 조례에는 구리시에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전환돼서 열었고요. 또 이 규칙안 내용에 보면은 당사자의 제척이라든가 등등의 절차들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자문위원회 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 규칙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조의 재척하 회피, 그래서 그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은 회의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알기로는 저희 그 운영위원회가 아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리시의 운영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 6명의 의원 중에 2분이 이번에 징계 요구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안건을 처리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자는 제척하고 5분씩 회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제척했고, 그 다음 구조에 보면은 의사의 비공개 등에서 윤리특별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항에 뭐가 들어있냐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윤리특별위원회가 2차례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회의에는 그 해당되는 운영위원회, 즉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6명의 의원과 그 의사를 도운 우리 의사팀장님, 의사과 직원, 그다음에 속기하시는 분 외에는 회의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결정된 과정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심지어 의장조차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50조의 심사 결과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청구가 회의에 붙여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됩니다. 어제 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연 이유는 이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마지선을 여기로 잡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5월 12일 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됐고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기 위해서 어제 했고요. 그 다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 결과 보고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르면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 하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인 후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등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나고 일단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에게 아직 전달 안 됐습니다. 아마도 정리가 되어져서 어제 아마 이제 다 요즘을 하고 정리되면 오늘 보고가 끝나면은 결제가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위에 비공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르면 저도 뭔가를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체적인 양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붙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7월 회의는 이미 지난주에 그 공고가 돼서 소집을 했고, 아마도 8월 달에 임시회가 소집되면 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안건으로 해서 의결해야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그쯤이 되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과하고 정확히 안 했는데, 암만 해도 안으로 올라오게 되면 양형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보고될 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결과치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을 터이고, 그때 속기에 남게 되고 그때 이제 확인의 지점이라고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제 입장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하셨겠지만 그 취재된 부분을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윤리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박정기 기자께서 이제 그게 의장이 그건 우리 규정에 보면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선임 결과가 이게 좀 공정하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됐던 타 시군의 예를 다 봤고요. 그럼 이제 어디는 뭐 전직 공무원도 들어오고 뭐 시민단체 회원도 들어오고 등등에 있는데, 일단 제가 우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과 담당 과장님 또는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했던 거는 최대한 이건 두 가지 부면이 있을 수 있다. 이 의원의 징계와 관련되는 건 하나는 그
법리적 해석 문제, 결국 징계라는 것이 그러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 세속적인 법의 판단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너무 법리적 해석에만 몰두하면 소위 일반 커먼센스에 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교수 두 분, 그래서 이제 변호사 네 분과 교수 두 분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개별의 분들의 공정성 여부를 의심하시면 그걸 어떻게 악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이번에 선임된 윤리자문위에 들어왔던 저거 변호사의 성향, 정치적 성향, 그간의 친소관계 이런 것까지를 만약에 따져서 말씀하시면 그것까지를 포괄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변호사님도 안내 변호사 중에도 뭐 젊은 분과 또 여성 성비도 좀 맞추고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선임하려고 노력했고 교수도 상대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은 분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정서를 잘 아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임을 해서 일단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받아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속기록 공개 시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단 비공개긴 하지만은 일단 저기 저 속기가 그리고 중요한 건 양형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속기를 남기지 않고 아마도 이 정해된 상태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후에 공개되더라도 속기에 예를 들면 박형기 기자님이 이게 제명합시다. 또 다른 기자님이 아니 제명은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기는 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도 회의로서의 속기는 됐고 그럼 이제 그 속기록은 언제 될 것이냐? 그건 일반 속기랑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공개는 아니요. 공개는 아니에요. 공개 가능한 부분은 소소한 부분만 공개가 가능하죠. 네, 그 부분은 기술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헬렌 도항은 나중에 우리 박경기 기자님께서 그런 규정 그래서 대부분 이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요 관한 조례나 규정들이 대부분 뭐를 준용을 해서 했냐면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또 국회에 있는 것들이어서 거기에 준해서 속기랑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이제 이경희 의원님에 관한 것도 지금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는 건 지금 시점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박경기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자문위원회 역할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만약에 징계 불가로 났으면은 과한 그건 일단 저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가정으로 말씀하셔도 그러면 그런 비판을 하신다면 이제 모든 법적 검사의 기소도 마찬가지죠. 만약 무죄 판결된 기소는 다 전부 다 과한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하튼 기소할 때 또는 수사할 때의 과정과 그걸 또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보는 과정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징계를 요구하는 의원님들은 그 의원님들의 관점으로 징계 요구를 했을 수 있고 그걸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회의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결과치는 그 결과치를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8월 달에 본회의가 되면 이제 그때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아직 보고서를 안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전해들은 취재하신 전해들은 내용 정도를 알고 있고 문서는 아직 받지